안녕하세요. 박성진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유 발명 중 수치 한정 발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한정 발명은 선택 발명과 마찬가지로 기초 발명을 활용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특유 발명 중에 성립성이 문제되는 것들과는 달리 이거는 발명으로서 성립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을 제대로 기억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규성, 진보성 등등이 문제가 되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수치 한정 발명의 정의부터 먼저 보시면 첨가항이 기재된 발명의 구성 일부가 수량적으로 표현된 발명이라고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유형으로 설명할 수도 있긴 하지만 수치 한정이 없는 발명에 수치 한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수치 한정이 있는 발명에 다른 수치 한정을 한 발명을로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더 정확한 유형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학계에서, 그죠? 특허법 학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수치 한정 발명을 요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면 요 내용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 공지된 발명이 연장선상에 있고, 그죠? 단지 수치를 한정하였는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는 말은 그 발명이 대체적으로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라든가 효과 등등이 좀 유사한 정도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으로는 공지된 발명과 수치 범위가 중복되지 않고 과제가 다르다, 그죠? 이건 전혀 다른 과제,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효과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발명인 거죠. 수치 한정함으로써. 그리고 공지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 요소를 부과한 것이며, 수치 한정이 보충적 사항에 불과한 경우, 자 수치 한정 보충적 사항에 불과한 경우, 요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유형으로 구분할 실익은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유형과 2번 유형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판례에서도 이 유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보면 감기약입니다. 어쨌든 이런 수치 한정은 대체적으로 화학이나 어떤 물질 발명 등등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 감기약이 세 가지 성분이 들어갔어요. 근데 세 가지 성분에 대한 수치 한정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C를 종전 감기약과 다른 함량으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를 한 가지 예시로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감기약 X가 혼합물 중량 퍼센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다음 기존 감기약과 달리 감기약 X는 D를 포함하고 있음으로써 치료 효과를 달성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게 3번 유형이죠. 사실 이게 3번 유형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3번 유형이고, 1번 유형이 1번 예시가 이제 여기에 1번 아니면 2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어떤 효과를 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는 예시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신규성을 넘어가 보면 신규성 판단을 해야 되는데, 먼저 심사 기준의 내용이 나옵니다. 심사 기준의 내용은 참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정도로 이해해 놓으시면 나중에 판단을 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처음 케이스를 보시면 인용 발명에 수치 한정이 없었어요. 근데 새롭게 수치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시가 우리가 선택 발명에서도 어떤 하위 개념에 대한 개시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보니까, 신규성 판단은 신규성에 대한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미 선택에 불과하거나 암시된다,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미 선택인지는 이 선택으로 인해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죠?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미 선택이 아니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미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정도가 떨어지지만 그 다음에 이제 포함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출원 발명의 수치 범위가 인용 발명 수치 범위에 포함된다. 즉 이거는 인용 발명의 수치 범위가 더 넓은 경우를 말하죠. 그죠? 그런 경우, 즉 인용 발명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출원 발명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위 개념 이 경우에는 곧바로 신규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 여기서 선택 발명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선택 발명은 하위 개념을 구체로 게시했는지 유무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만 우리가 수치 한정 발명은 이런 범위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얘가 55에서 65다라는 범위를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요 범위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요 범위가 구체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요 범위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선택 발명과는 조금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포함되는 범위가 나오니까 마치 이게 게시가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 발명은 어떤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지만 이건 어떤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게시가 됐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됐을 때는 게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신규성 부정하지 않지만 여기서 임계적 의의라고 하는데 이게 진보성 판단할 때 나옵니다.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급격한 특성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임계적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진보성 판단의 영역이긴 하지만 신규성이 인정된다라고 봅니다. 즉 게시가 되지 않았다. 요 이제 수치 한정에서 이 진보성 판단과 신규성 판단을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비추어 보면 이거는 어떠한 범위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고 그 하위 범위에 대한 것이라서 이 사실 하위 범위에 대한 것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 범위 내에는 포함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게시의 내용과 진보성 영역을 좀 끌어들이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반대로 출원 발명의 수치 범위가 그죠? 요거는 요 케이스는 출원 발명의 수치 범위가 인용 발명의 수치 범위를 포함한다. 더 넓은 즉 출원 발명이 더 넓은 경우를 말합니다. 요때는 바로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그죠? 더 넓은 범위가 나와 있다고 하면 바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당연히 요 범위 내에서 다 인용 발명의 범위로부터 동일한 범위가 나와 있죠. 그죠? 동일한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출원 발명 수치 범위와 인용 발명 수치 범위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규성은 인정됩니다. 이렇게 요 중에서 요 두 개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떤 것이 더 넓으냐. 그죠? 더 넓은, 그러니까 수치 한정 범위는 더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더 좁혀서 하는 경우에는 일단 신규성을 인정해 주는데, 그죠? 바로 부정하지 않는데, 다만 더 넓은 범위라고 하면 그건 신규성을 부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위 개념을 출원하게 되면, 여기서 상위 개념을 출원하게 되면 당연히 신규성이 부정되는 건 상하위 개념 상에서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판단 기준을 보겠습니다. 출원 전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 한정 유무 범위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게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래는 선택 발명에서는 여기서 끝났죠. 근데 여기서는 게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면, 즉 진보성 영역인데 진보하지 않다라고 하면 신규성이 부정된다라는 논리가 여기서도 나오죠. 그죠? 심사 기준상에서도 나오고요. 즉 진보성이 인정되면 신규성 인정해주고, 여기서는 만약 진보성이 없을 것 같다 하면 이거는 신규하지 않다라는 점으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규성 판단을 또 보시면 구체적 게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게시와 관련해서 문헌적 기재, 그 다음에 직접적 인식, 선택 발명에서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구체적 게시가 되어 있다는 것에는 문헌적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치 범위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범위를 그죠?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지 두 가지 케이스가 포함되고, 한편 다른 내용이 나오죠. 수치 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나 공지된 발명과 비교해서 한정된 수치 범위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면,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게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즉 진보성 영역을 판단하면서, 그죠? 게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위에 대한 내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보다 보면 그 범위가 포함되는 내용이 마치 게시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봐서, 진보성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판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보성 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규성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수치 한정에 의미가 없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인용 발명 일부 구성 요소의 수치를 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거는 수치 한정의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효과나 임계적 이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거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죠. 이거는 수치 한정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인용 발명과 비교해서 당연히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한정 관련해서 요 판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매우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